양파 수다 튜브. 안녕하세요. 세 번째 카레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무거운 주제 같이 얘기해 주실 분들, 카레님, 감자님, 당근님, 이번에는 발음도 똑바로 했습니다. 당감님 아니고, 네.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이 뭐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수다가 아, 떨고 싶었습니다. 네, 예, 예. 저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네, 거기는 토요일 저녁이죠. 밤. 네. 벌써 일요일 됐죠? 네, 뭐 정확히 말하면 일요일 새벽이죠. 그쵸, 네. 오늘 주제는 낙태인데요. 이거 좀 무거운 주제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언제나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당장도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언제나 있고, 이제 그런 사안인데요. 오늘 할 얘기는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가, 여성 인권 문제로 보는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태아의 인권 문제, 이게 살인이냐, 아니면 여성의 삶을 위한 권리냐, 한국 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런 등등 이슈를 얘기할 텐데,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낙태에 관한 기록은 4,000년 전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약초 같은 거 먹고 그런 경우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낙태는 언제나 그 시행되어 오긴 했었지만은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 조산원들이 몰래 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걸로 인식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불법이 되고 그리고 처벌 가능해진 거는 한 19세기 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로 vs 웨이드라는 판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죠. 이게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잖아요. 헌법에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일단 이제 위헌이 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데 일단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사실 올해 12월 31일까지 네. 국회에서 낙태에 관한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을 하느냐 따라 이제 낙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그랬어요. 이게 네. 2012년에도 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는 합헌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다고요? 2012년. 2012년. 그럼 7년 전이잖아요. 네. 네. 7년이라면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한국에서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뀐 걸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7년 만에 그게 국민 정서가 바뀌어서 위헌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감자님이랑 카레님은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7년 동안에. 사실상 국민 정서가 바뀌었다기보다 헌법재판소 구성 인원이 바뀐 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정권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서 좀 더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게 됐지. 사실 7년 전에도 정서상은 분명히 여러 가지 뭐 이제 인터넷 설문 정도를 제가 참고를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낙태에 대한 허용 쪽이 높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번에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던 때였는데 당시에는 그게 헌법 합치로 나왔고 네. 이번엔 불합치로 나온 거는 국민 정서의 큰 차이보다는 헌법재판소 네. 구성 인원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에 그 종교가 강하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제가 언제나 되게 강하게 느꼈던 것은 낙태에 관한 하는 해외에서 특히 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에서는 되게 이렇게 동의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카톨릭이 더 한국에서는 심하지 않아요? 예, 기독교라고 카톨릭이 하면. 엄청 심하죠. 예,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거는 미혼 기혼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낙태는 나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상당히 되게 현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지워 뭐 이런 말이 되게 가볍게는 아니지만 성을 인식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그 자체가 죄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네.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네. 때 엄마가 저한테 동생이 갖고 싶냐고 네. 제가 10살 때쯤인가 네. 그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싫다고 동생 낳기만 해보라고 나 집 나갈 거라고 하나 성격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짜증나는데 너무 쪽팔린다고 그래도 늦둥이 보고 싶냐고 난리 쳤어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낙태 그 헌법으로 결정 나기 전에 이제 생각이 네.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낙태한 적 아이 지운 적 있냐고. 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지우라고 해서 지웠잖아. 그렇게. 어머. 오. 충격.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네. 네가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네. 동생 하나 더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네. 없었다면서 그래서 엄마가 낙태를 했대요. 어우. 그래서 약간 그때 추측은 네.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이제 뭐 엄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예. 그랬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엄마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음. 그때서야 알았어요. 한 진짜 20년 정도 지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한국에서 산하 제한 정책이 굉장히 예. 열심히 예.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무자보건법이 생긴 것도 사실 낙태 하나밖에 형법에 제정이 안 됐으니까 무조건 낙태하면은 전부 다 쳐버리던 거를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나라에서 사실상 거의 권장하다시피 뭐 예. 나라에서 애가 어떻게 뭐 딱 하나만 생기고 그 다음은 안 생기고 2명만 생기면 안 네.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둘만 나야 잘 키우자라는 얘기를 예.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이후에 모든 피임이 성공하는 게 아닌 이상 나라에서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전혀 이름이 다르지만 월경 조절술이라는 이름을 그게 사실상은 국가에서 낙태 수술을 해주는 네. 그런 식으로 장려가 됐으니까는 당시의 그 긍정적이었던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된 게 큰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당구현님 말씀하신 그 경험담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서 아이를 지웠다는 말을 고민 예. 상담 같은 것들을 20대 초반에는 꽤 들었었어요.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학생 네. 때잖아요. 학생 때 이제 사귀던 사람이랑 이제 아이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지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 두세 명까지는 아닌 것 같다. 2명 정도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회생활 하고 나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주변에 그러니까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는데 유산이나 낙태에 대해서는 네.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나눌 수 있는 고민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반대의 경우로 네. 남자가 네. 자기 대학 때 여자친구들 애를 여러 번 지웠다라면 예. 이제 어떤 멘트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냐면요. 네.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라는 말을 하면서 근데 그때 그 누구가 자기는 아니겠죠. 아니 그거죠. 남자인 본인의 인생을 망친다. 그래서 지우게 예. 했다라는 얘기를 예. 그냥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예. 그렇게 나이가 적은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남자가 30대일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네.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발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 안에는 자유롭게 연애를 많이 해봤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 친구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그렇죠. 정력, 꽤 그리고 있었다. 자기의 남성성,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좀 더 우월함을 나타내는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런 단지 무용담만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성에 있어서는 그게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걸 그런 임신으로 인해서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냥 단지 무용담. 그래서 그 사람 그 얘기를 시작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며 그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걸 보고 그때 알았죠. 이게 정말 많은 서사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출산, 임신, 뭐 아이를 키우는 거 기타 등등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공동의 책임이라면 책임,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역사라면 역사인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너무 다르게 기억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고, 그때 그 이후에 낙태죄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그 사회적인 발언들,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맥락 안에서는 또 굉장히 상반된 말들을 했잖아요. 네. 여성들에게 살인죄를 지금 묻겠다라는, 네. 너희들이 인간이냐라는 식의 그런 질문.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지에 관한 고민이 네. 하나도 없었다라는, 남성들의 세계에서 네.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려서,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국민정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예. 국민 정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7년 사이에 많이 변했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국민 정서라는 걸 일단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어떤 네. 식으로든 우리의 의식이 변화는 있기 시작한 건 사실인 거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실 제 생각에는 임계점을 지났다라고 생각해요. 네, 더 이상 우리의 몸에 관한 권리 내지는 뭐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관한 네. 결정을 타인에게 혹은 사회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선언들이 곳곳에서 많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 불합치에 관한 거는 너무나 저는 2012년도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성해서 그건 정말 그냥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네, 정답을 이제서야 내놓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네. 2012년하고 2017년 2019년 사이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김남주가 나왔던 미스틴가 그렇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남편인 사람이 너는 어떻게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 아이를 지우려고 할 수 있느냐. 너 그거 처벌받는 거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고소하겠다 이런 식이 나왔었어요. 네. 7년 사이 그런 대사가 남자가 여자한테 네가 낙태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같이 만든 아이를 네가 그렇게 죽이다니 뭐 이러면서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쓰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청춘의 덫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 드라마들 보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아이를 지워라. 그 아이 가지고 네가 나를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90년대 그때 뭐 드라마에서 근데 그 2000년도 2010년도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와 이건 뭐지? 생명 존중 사상이 그렇게 갑자기 남자한테 발달이 되나? 뭔가 이상하게 진보적이면서 비진보적이면서 되게 어떻게 여혐스러운 진보적인 한 발자국이라고. 그냥 진보랑 연결 안 되고 그냥 네가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저는 낙태죄가 언제 처벌이 되냐면은 보통 제가 봤던 사안은 그랬어요. 이제 남자 여자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사안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불화를 맞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성관계는 했으니까 임신을 했겠죠. 임신을 했는데 이 여자분한테 다른 남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이 사람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본인한테 생긴 이 아이를 이제 지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보면 남편 동의가 필요하대요. 의사들 같은 경우 의사들이 남편 동의 받아서 오라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남편인 척하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지웠어요. 근데 남편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혼 소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여성에게 규칙 사유를 물으려고 그래서 이 의사랑 여성이랑 남자친구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안이고 실제로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밝혀져서 수사를 하고 이제 범죄로 판단이 되려면 누군가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 알리게 되는 계기가 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처벌을 하려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적으로 재판을 받고 결정이 나야지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검찰이 뭐 산부인과를 다 다니면서 낙태를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경찰이 보통은 다 이제 고발 사건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밝혀져야 처벌이 되는데 암암리에 이루어지면 누가 처벌하겠어요?
처벌이 그래도, 의사가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아니에요.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자 낙태를 종용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애를 꼭 지워야 한다라는 증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자 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산부인과의 말 자체도 되게 어폐가 있어요. 어느 그러니까 쪽이든 성립이 안 되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남자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즉 남자가 나를 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아닌가라고 산부인과 쪽에서 동조했다. 동조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자 쪽에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아니라 진짜 남편이었으면은 산부인과를 고발을 하질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낙태죄가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부녀라고 하는 건 여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부녀의 부탁을 받아서 낙태할 때는 또 2년 이하 징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가는 거는 낙태죄랑 같이 공범 낙태를 하도록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처벌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도 보면 남자친구가 같이 가가지고 동의서 쓴다거나 부모가 같이 가가지고 쓴다거나 어쨌든 처벌의 위험성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몇 명이 넣는 거죠. 그런 의미였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처벌된 케이스가 있나요? 처벌된 케이스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거에는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낙태죄 1심 판결을 받은 게 53건, 근데 그 중에서 집행유예 23건, 선고유예 21건, 그러니까 3년 사이에 53건에서 징역형이 3건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3건이요. 사실상 전체 일어나는 낙태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지만 실제로 처벌을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는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 아니냐 임신을 해서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큰 거죠. 실제로 얼만큼 처벌을 받느냐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사이가 좋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의 파트너하고 동의를 하고서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 해 내에 아무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 지금 국회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우선 당장은 올해 총선이 있으니까는 총선까지 여러 가지 법안 통과에 임신 중절이나 이런 문제를 건드릴 용감한 의원은 없겠죠. 근데 또 이게 진짜 법이 안 생기면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낙태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네들 귀찮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중적인 법이 있었던 거잖아요. 낙태죄도 있고 모자보건법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낙태죄가 사라진다고 해도 모자보건법으로 또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모자보건법이 그냥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허용 한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근데 그거다. 이제 할 수는 있는데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24주 이내요. 네.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자보건법을 24주 이내라고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모체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형법에서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허용하는 걸 할 수 있고 그 허용하는 것의 한계가 24주예요. 형법이 없으면 사실 모자보건법이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의 출산을 외부의 다른 사람이 낙태를 강요해가지고 강제시키는 경우. 제가 지금 창을 띄워서 모자보건법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네네.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네, 그게 모자보건법 강간 또는 안으로 준강간에 들어간다는 의해서 거죠?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가지예요. 아니, 그래서 왜 낙태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저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런 경우 낙태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낙태죄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걸 빌어서 하는 거죠. 이 5가지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낙태를 못하도록 해야 생명 존중 사상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사실 생명 존중 사상에 부합하려면 장애 있는 사람이 왜 아이를 지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낙태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나라에서 강제불임 수술을 실제로 시행했던 적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미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970년도 유신 정권 그 무렵에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강제불임 시술도 있었고 예비군 훈련이 그러니까 생업이 당시 일용직이 많던 시절에 며칠씩 이제 갔다 와야 되니까는 그 문제가 되니까 예비군 훈련을 정관 수술을 하면은 면제를 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군대라기보다 예비군 훈련을 그러니까 학생은 하루만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대학생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은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말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제 한센병 환자고 지적장애인한테 실제로 한센병 같은 경우는 모태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지적장애인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우생학적인 논리로 실제로 이제 물론 양지에서 된 건 아니지만 음지에서 실질적으로 낙태 시술과 불임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요. 7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봐도 국가가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꾸릴 권리에 관한 굉장히 원초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국가가 뭐라고? 국가가 내 가족 수를 조절을 하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관한 대책을 국가가 대신 세워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여성들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를 낳는 도구로 기계죠. 그때는 너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문제가 생긴다면서 거의 여기저기 해주고 나라에서 마구마구 낙태를 장려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넘어서 불임 시술도 막 권장하고 가능하면은 하다가 그게 딱 어느 순간 정말 아주 짧은 10년, 20년 만에 갑자기 이제는 무조건 많이 낳는 게 좋은 건데 왜 안 낳느냐라는 기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80년대 거의 한 중후반까지도 산하 제한 정책이 존재를 했고 약간 느낌이 지금 양이 좀 부족하니까 기계 좀 틀어놓자. 그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좀 꺼놓고 그리고 또 굉장히 웃긴 게 과거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에는 애가 잘 들어서는 여자 소위 그것도 굉장히 미련 많고 눈치 없는 여자라는 식의 발언들을 주고받았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시술해주는 그런 데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간장을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 뭘 어떻게 먹으면 산에서 구르면 애기가 떨어진다. 이런 식의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 그런 거 실천을 했었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네가 태어났다. 식의 이야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꽤 들었거든요. 제 경험담.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경험담을 듣는 건 또 꼭 딸이에요. 쟤들한테는 실제 그랬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남자인데 6남매 중에 막내예요. 딸이 4명이고 아들 그래서 이 친구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딸만 계속 나오니까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머니가 절에 가서 빌었대요. 절에 가서 빌었는데 거기는 무조건 아들 2명 보장이라고.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막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아들 하나 낳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나왔으니까 예. 지울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네. 집이 그렇게 뭐 풍족한 편은 아니니까 그냥 그 시절에 진짜 거의 둘만나 잘 기르자 시대였는데 6명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지우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절에서 2명 보장이니까 속눈썹 치고 낳자. 그래서 태어난 게 아들. 근데 그때 그 시절에 6남매라고 엄청나게 눈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집도 가난한 주제에 6명이 낳는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래도 사실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그때 이제 임신 중단, 중지, 낙태를 허용했던 거는 한국 정서상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컸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올 수는 없으니까는 딸은 지우라는 식으로. 그렇죠. 딸을 지울 권리를 그때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죠. 그렇죠. 양아치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회 경제적 이유가 낙태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제가 경험한 해외에서 낙태 이야기는 너무나 종교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고 아이가 생기면 어쨌든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그런 이유 반대를 하는 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럴 때는 종교적인 프레임 내에서는 그걸 반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종교가 싹 사라진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여혐적인 건지 얼마나 그 여성을 신체를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여성의 몸을 그냥 거의 자궁으로 보는가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당연히 그런데 종교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거는 생명 존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기 쉬운데 한국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도 해도 돼, 해야 돼, 해 막 이러다가 하지 마. 이게 거의 그 편의에 관한 거라는 거. 그렇기도 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마구 권장하다가 마구 막다가 이거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몇 년 사이에 뒤집는 나라가 없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게 정말 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도 반대가 심한 거고 그런데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회 경제적 이유인 것 같아요.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 사회 경제적 이유로 허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갑자기 윤댕 사건이 떠오르면서 윤댕이 지금 계속 엄청 욕먹었잖아요. 네. 아이 숨겼다고. 네. 너무 어이없죠. 네. 그러니까 윤댕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같았는데 만약 윤댕이 정말 미혼이었다면 윤댕이라는 그 분이 그 아이를 이제 지우는 것도 고민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미혼이었다면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 여성은 욕을 먹는다라는 게 너무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데 이게 여성 혐오가 아니면 뭘 하는 거죠? 여기서 탁현민 소환하면 좀 미안하긴 하나.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에 그 교사가 임신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럼 이 사람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인가 그렇게 상상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임신이라는 것이 거의 그 여성으로서 성관계를 가지는 표식 이렇게 보는 게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 임산부석에 대해서 그 말을 질사석이다라는 말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러니까 낙태가 거의 그 몸을 더럽혀진 증거를 없애려는 그런 뻔뻔한 그런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증거를 지우려는 그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처녀 행사한다는 거지 소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신의 모든 과정에서 성관계 이후로 남자는 완전히 배제가 되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남자들의 본인이 사귀었던 여성들이 낙태를 얼마나 했고 임신을 많이 했느냐가 오히려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처럼 나올 수 있는 거와 이것도 연결이 되는데 나의 아이가 생겼다라는 개념 자체가 인식이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아주 결혼이라는 딱 제도의 보호에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해서 생기지 않은 모든 아이들은 자기하고 관련이 아예 없는 그냥 자기 전혀 앞길 막는 장애물. 별개의 물건 저 대상은 나와 무관한 그런 식으로
임신의 과정에서 정말 남자들이 너무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보지 않는 시선을 누가 도대체 갖고 있는데 그 죄를 여성에게 물린다라는 건지. 저는 어떤 여학생이든지 그 성관계를 시작한 여자라면은 생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이거 혹시 공포죠, 공포. 그 불안과 걱정과 그러면 이거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가서 사봐야 되나? 그러면은 사면은 근데 이건 또 임신한 지 얼마나 지나야 알 수 있다. 알아보고 이게 지금 내가 생리 전 증상인지 아니면 임신한 증상인지 찾아보고 걱정하고 미친 듯이 이렇게 시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20주라는 게 거의 4개월, 5개월이잖아요. 그동안 정말 내가 임신한 걸 전혀 몰랐다. 그러기도 힘들겠지만 5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흔한 게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10대 임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1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초산의 경우는 그렇게 애가 거의 5개월, 6개월이 돼도 크게 뭐 티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티는 안 나는데 근데 티는 안 나도 몸으로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인지를 하죠. 내가 이런 경우니까는 임신을 했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한 인지를 4개월 때 했다고 쳐도 문제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상담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금방 시간이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갈 수 있는데 제 말은 그때까지 여성들이 한 고민의 양이 그 남자보다 적을 수는 절대 없다는 거. 당연하죠. 내 몸이 바뀌는 건데. 근데 그 상태에서 아까 미용실 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간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라고 거의 단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성교육의 문제라는 게 제가 이제 처음 받은 성교육이 어떤 거였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실에서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만 그게 성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와, 그래도 그 정도면 되게 그 학교는 좋은 우리 때는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나서 뭔가 비눗방울이 막 뭉게뭉게 일어나는데 여학생이 그 다음에 막 매우 괴로워하고 뭐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쟤는 끝장난 것 같은 뭐 이런 거 보여줬어요. 초등학생한테. 저는 추가적으로 낙태를 하게 되는 과정을 왜 아기가 울고 도망가고 가위가 쫓아오고 그게 성교육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전 그 영상물을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얼마나 미개했어요.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아이가 만들어지는 게 성교육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이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사실 성교육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나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매너.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만들어져서 이 아이를 지우려고 겸자를 집어넣었더니 아이가 꿈틀꿈틀하면서 하더라. 그냥 그 정도까지만 딱 하고는 자신의 몸의 변화라든가 이런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남자들도 여자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상 순결교육 이상의 성교육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너네가 몸간수 잘못하면은 네 인생 끝장나. 이게 성교육이었어요.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성교육이 참 근데 정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지금 파트너랑 같이 산 지가 20년인데 제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피임을 제가 원하지 않을 때 피임을 안 한 적도 없고 전혀 이제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사실 보통 임신하는 케이스가 피임을 거절하지 못해서 생긴 경우도 꽤 많잖아요. 남자가 피임을 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저 그래서 한국에서 그 컨돔 착용률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진짜? 피임약이 더 아까 컨돔 판매율이 훨씬 내려간다고 들었던 건가? 그래서 그러면은 경구 피임약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그래도 예전보다 콘돔 구하기가 쉬워졌는데. 편의점에 그냥 많이 구하기는 쉬워졌는데 실제 사용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경구 피임약 하면서 사랑한다면 챙기세요 이래가지고 여성한테 사랑한다면 챙기세요. 그런데 또 스텔싱 범죄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보면 스텔싱. 정작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100% 사용을 제대로 하느냐. 이걸로 따졌을 때도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콘돔 사용법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정말 쇼크를 받았었던 게, 그러니까 아는 후배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고 나서 바로 이제 모유수유가 끝났는데 피임을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콘돔을 사용해 주기를 요청을 했더니 남편이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도 콘돔을 써야 되느냐. 아, 미개하다, 미개해, 진짜. 결혼을 한다라는 건 남자들한테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건데, 내가 그 뒤에 애 낳으면 책임 안 질 내고, 것도 아닌데,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입장에서 내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애 낳고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다음, 둘째를 갖더라도, 첫째는 어느 정도 커야 둘째를 갖든 뭐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자기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임을 할지 약을 애한테 생각을 하면 약을 먹기도 좀 그렇고 수유 그렇다고 중인데? 또 둘째를 낳을지도 모르는데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낙태 얘기가 대부분 이제 여자애들이 몸을 함부로 이런 모든 얘기가 미혼의 경우에 애 낳은 흔적을 지우려고 뭐 이런 걸로 다 치환이 돼버리면 사실상 한국에서는 기혼자의 임신 중절이 한때는 훨씬 높았고 지금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혼자들의 임신 중절의 이야기는 지워지고 묻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했어요. 비겁하죠. 이제 내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뭐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남자의 입장인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취업이 있거나 승진이 있거나 학업을 계속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거기에 별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과 바꾸는 경우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사유 때문에 아이를 지우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이기적인. 남자들이 책임진다라는 거는 대부분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에 너를 넣어주겠다. 혹은 그냥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내가 벌어오겠다. 그거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아이의 육아와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책임을 진다에 포함되는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그 살림하고 애기 키우면 되지 않느냐. 아니, 요새는 남자들이 돈 벌어온다고 다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가요? 뭐 준다고 해서 뭐 얼마나 준다고. 아니, 준다고 그렇다고 돈으로만 충분하다는 또 것도 이상한데. 돈으로만 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그렇죠. 얼마나 디테일하게 케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도구화 시켜서 여성들한테 아무 발언이나 마음대로 하고 책임진다라는 말도 그 말하는 거 한마디에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 책임지겠다는 게 뭐 그래서 네가 키울 거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같이 설계하려고 하면은 피곤한 여자가 되거나 이상한 여자가 되거나 나쁜 여자가 되거나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늘 결론이 너무 너무 여성에게 모든 죄와 모든 올가미를 다 갖다 씌우고 여성의 존재 자체를 정말 기계로만 써버리는 그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미개해요. 그 사실 낙태를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신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낙태에 관한 의미를 다 떠나서 몸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라는 걸 놓고 볼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안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최후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몸의 변화를 감당을 해내야 되는 그 당사자인 여성이 목숨을 걸고 그런 일까지 강행을 한다라는 거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맥락들에 대한 고려를 왜 1%도 하지 않는지 거기부터 내 일단 알바 아님? 약간 네. 거기부터 일단 그 네. 태아의 생명 존중권에 관한 논의 이전에 산모의 생명, 산모의 그 자유의지 내지는 여러 가지 모든 것에 관한 존중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가라는 네.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법적인 걸 다 떠나서 그냥 한 사람에게 일어난 몸의 변화와 수술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걸 죄를 물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살리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죄를 받을 수 있다,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거의 극적으로 드러난 케이스가 이번에 그 미국 오하이오였나? 거기서 자궁 외에 임신을 한 경우에 이거는 거의 그대로 두면 죽는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난소로 들여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한데 태아가 그 나팔관에 막힌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그 수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산모를 살리기 위한 수술을 하더라도 그 태아를 다시 자궁에 임플란트를 시켜야 된다. 돼? 다시 넣어서 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살인죄로 처벌하겠다. 이러면서. 정말 기계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은 이 입법한 사람들 중에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쵸. 의사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의학적 지식도 없이 어쨌든 태아는 살려야 돼. 안 그러면은 아이를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 많은 백인 남자들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가끔씩 미국의 그 무식함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네. 엄청 놀랍니다, 저도. 미국은 정말 무식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낙태라는 그 우리나라가 그 아일랜드의 경우가 그거조차 허용하지 않아서 바로 그것 때문에 산모를 정말 유산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 유산이 시작된 태아를 그 제거해야 하는 상태에서 그걸 거부한 거죠, 의사들이. 불법이니까.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죽고 사망하지 않았던가요? 그 어머니가 심지어 폐혈증으로 의사였잖아요. 맞아요. 의사였습니다. 본인이 의사였죠. 치과 의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그리고 인도계 여성이었어요. 아마 되게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도대체 왜 내가 지금 산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모체 여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아까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허용하니까 한국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모자보건법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여성의 신체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지금 사실 낙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산모의 건강까지 고려하는 그런 요소들은 알겠는데 사실 사람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태어날 아이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살아있는 여성의 삶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 같은 것들을 낙태 사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태아에 관한 그것도 해석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임산부가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랬을 때 그 가해자한테 임산부 폭행에 관한 걸로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려는 하죠. 형 매길 때 고려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폭행죄에 상응하는 죄를 받는 것이지 살인죄를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임산부가 타고 있던 차량에 뭔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태아에 관한 부분을 그냥 세포라고 하지 생명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는 미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근에 아이를 잃은 임산부를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그런 용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임산부가 아이를 잃어도 그거는 살인죄가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다면 살인죄를 앞으로 적용하겠다. 살인죄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살인죄 맞네. 그럼 살인죄 적용할게. 그런 용자가 50주쯤 되니까는 정말 그런 뭔가 바보스러움도 50배가 되는 느낌이. 와.
사람이 나이 굉장하다. 네, 그 정확한 케이스를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너 보고 불합치 결정에서 그걸 되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 참 아이러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합헌 결정 중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태아에서 시작되었다 뭐 이런. 네.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아일랜드 낙태죄 폐지에 관한 투표를 하려고 네.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일랜드 여성들이 입국해가지고 네. 그 여행 가방을 끌고 이제 쭉 들어오는 그 행렬에 관한 사진 혹시 보신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 너무 감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또 감동적인 걸 봤는데 그 나라의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 낙태죄 폐지에 관한 걸 지지한다라고 하는 현수막 들고 있는 그 사진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뭐 어떤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에 관한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겉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대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빡칠 준비 되셨습니까? 네네. 찾았습니다. 케이스. 2019년 7월 3일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네, 알래바마에서 나온 건데, 어떤 여성이 임신부인데, 동료하고 싸움이 났는데 그 동료가 총을 꺼내서 여성을 쐈습니다. 배에 쏴서 아이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처벌받은 사람이 그 임산부예요. 이제 아이를 잃은 임산부인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5개월이면은 몸 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알라바마 진짜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주야 거기. 그런데 하도 미디어에 나가면서 욕을 많이 먹으니까 뭐 우리가 그러면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참 관대하게 시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네. 와 진짜.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겠다고. 정말 대단한 동네인 것 같아. 거기 그러니까 안 낳겠다고. 그래서 근데 알라바마 그 법조항에 따르면은 태아는 아이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 태아가 죽은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잖아라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똑같이 만들어 주겠어요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여성이 자궁을 제거하겠다, 난소를 제거하겠다 이래도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다른 건 모르겠고 한국에서는 미혼의 여성이 불임 시술을 받겠다고 가면은 보호자나 파트너 남성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여성이 미혼인데 본인이 가서 불임 시술을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 안 해주는 걸로. 근데 기혼이어도 안 해준다고 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나이가 어리면은, 나이가 어리거나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우리다 진짜. 미국만 미개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실 산부인과에서 그런 거 배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낙태가 지금까지 불법이었었던 이유로 아마 병원에서 교육 과정에 포함이 당연히 안 돼 있었을 거고 그만큼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됐었던 건데 이렇게 어쨌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상 병원에서 그걸 이제 커리큘럼에 넣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도 진짜 욕먹겠다. 자, 하지만 지금 사실 한국은 아주 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019년에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번 해에 총선 때문에 everybody 다 바쁘면은 그럼 이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그죠? 와 아름답네. 제발 그러길. 아주 열심히 다른 이슈를 터뜨려서 다들 손 댈 수 없도록 하면은 2021년부터는 그러면 이제 처벌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뭐 국회에서 법 만들어 버리면 뭐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그게 굉장히 하태경이 일낼 것 같아. 무서운 게 그렇지 않아요? 하태경이 일낼 것 같아. 제가 찾아다가 보니까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지금 네. 완전 낙태 금지예요. 강간이든 뭐 모체가 위험하든. 근데 그게 카톨릭 국가라 예전부터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남미 국가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2006년에는 심지어 이제 낙태를 완전히 헌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까지 했었던 나라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이제 무신론자다가 나라가 카톨릭 국가니까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현혹하느라고 낙태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넓고 미신 너무 많다. 네. 10몇 년 만에 나라가 낙태 금지가 되면서 여성들의 삶이 엄청나게 참혹해진 10대에서 어마어마한 임신들을 하고 예. 그리고 불법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여성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주 적극적인 낙태 지지자다라고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걔 말하는 거는 말이 아니야? 평가는 말하는 게 아니야. 분 단위로 바뀌는데 뭘 또 20년 전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낙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도 맞아요. 예. 또 어떤 정신 나간 정치가들의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언젠가 여성의 몸에 대한 제한을 하려고 조금 말만 바꿔서 다른 법이 또 생겨날지도 모르고. 네. 진짜 사실 그렇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한국에서 만약에 낙태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낙태를 할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출산율 때문에 지금 낙태를 죄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들이 지금 출산 장려 운동의 일환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낙태죄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에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여건들이 아직 변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여건들이 변화해야 사람이 아이를 낳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뭔가 그걸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엉뚱한 데서 자꾸 답을 찾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죄를 물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낙태부터 고민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기적이고 나쁜 여자들이 자기 멋대로 무조건 뭐 아이를 다 낳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생명으로 아이를 보지 않고 태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악마화 시켜 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걸 죄를 너무 물리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있는 삶을 꿈꾸는 여자들도 많아요. 모두가 다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모두가 다 딩크족을 꿈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내 아이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큰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권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 낙태인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뭔가 부정적인 여론을 계속 만들고 이걸 방치시키는 국가가 저는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네. 국가가 너무 논의를 안 하지 않나요? 국가가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서 캠페인을 그렇게 막 하면서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민족주의적입니까? 애국심 쩔고 그런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그들의 알 권리도 존중을 하고 그들의 선택권도 보장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국민 자체를 그냥 이거는 이제 성별을 떠나서 국민 자체를 그냥 도구로 보는 거죠. 출산율이 낮아졌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내가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늘리겠다. 그러려면은 아이를 없애지 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아니 지구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산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어서 했었던 가장 참혹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루마니아라고. 네. 그때 차우세스크의 아이들이라고 나라가 낙태 전면 금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임 도구의 구매나 수입까지 하면 무조건 사용을 시켰던 나라잖아요. 거기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뭐 불임이거나 뭐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아이 4명을 안 낳으면은 강제로 세금을 매기고 그럴 때 아이 4명에서는 입양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무조건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위험합니다. 이거 혹시라도 들으시는 보건출산부에서 그런 방법이 있었어? 하여튼
있었던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천재인데 뭐 이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보다 오히려 출생률이 떨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정을 하고서는 10몇 년 지나고선 아이를 강제로 4명씩 낳게 했는데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출생률이. 왜냐하면 낳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오거나 엄청나게 또 많은 여성들이 결국 불법 시술을 받다가 죽어가거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아이를 낳는 거지. 그렇죠. 끄집어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제발 알아야 될 텐데 정말 어떻게든 나오게만 하면 된다라는 그 의식을 그거는 여자의 모태만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아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키즈존 얘기 맨날 나오고 맞아요. 맘충 맨날 하면서 왜 애는 자꾸 낳으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 아이 엄마와 그 아이에 대해서 적개심을 보이는 그 출산율이 그렇게 낮으면서 그렇게 아이하고 산모에게 적개심을 보이는 나라를 찾기 힘든데 전 솔직히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나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웃기고. 그리고 너무 웃긴 건 국감장에 이용주 국회의원이 섹스도를 들고 나와가지고 진짜. 산업 육성하자 이런 소리를 떠들면서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짝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여성을 그냥 아이를 낳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우선 생기면 낳고 여자들은 애들 좋아하고 하니까 지가 뭐 어떻게 키우겠지. 그런 게 완전히 박힌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그러니까 애가 둘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낳았던 아이인데도 그 많은 시간과 내 정신과 멘탈과 육체가 갈려 나가면서 내가 선택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다는 생각 들 때가 많은데 과연 내가 원하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갈까를 생각하면은 거기서 발현되는 게 모성신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엄마는 무조건 사랑이 막 무조건 생기고. 사랑할 거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쨌든 낳게만 하면은 여자가 책임지고 키울 거기 때문에 중절만 못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 여성에게 폭력적인지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 했으면서 아닌 척 하는 거겠죠. 그러길 바라야죠. 설마 진짜. 모든 계산을 다 해놓고서.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1시 20분인데. 벌써 시간이 1시간 넘게 제가 초반에 근데 오늘은 1시간이 지나도 말이 안 나오네. 네. 자, 우리 정말 나 조사한 것도 많았는데 와 이렇게 정말 뜨겁게 할 얘기가 많았다니. 이거는 정말 빡쳐서 해도 사실 낙태라는 게 임신, 출산, 뭐 앞으로 여성의 뭐 지위 이런 게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오프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오픈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내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낙태했어야 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는 지인한테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낙태를 했어야 됐다 아니면 고민했어야 됐다 이런 거. 나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 친구가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노산이면은 기형아 검사 하도록 돼 있어서 했는데 기형아의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친구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아이를 지워야 되나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 기혼 그런데도 그런 경우인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정보도 아예 없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의사도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던데요. 되게 냉정하게 지우고 고민하라고. 아이한테도 힘든 결정이고. 근데 예전 낙태 관한 법률이 있고 모성보호법이 있으면 아이가 유전적 질환이 아니거나 전염성 질환이 아니면 기형아도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법률이었어요. 근데 기형아 검사를 하라는 이유가 대체 뭔가 싶기도 해요. 그럴 거면 그죠? 알고 준비하라는 거? 그러니까 기형아 검사를 하라. 그래서 35세 이상 임신이면은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하는 거야 되게 권장하고. 그럼 기형아면 낳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아니 그 무조건 낳으라고 할 거면 그 준비를 국가가 해줘야죠. 네, 그렇죠.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이런 아이 저런 아이를 다 키우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이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꼭 여자만. 그러니까 만약에 낙태죄를 물리겠다라고 하면 남자 찾아내서 남자한테 물려야지. 네. 혼자 임신하나요? 우리 다 성모 마리아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벌써 1시간 넘게 뜨겁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간단하게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인 찬스 이용해서 다음 주에는 전문가분 김수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도 1시간 녹음하고 편집하느라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바쁘네요. 새들의 눈이 많이 나와서 애들이 다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시간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편집 끝. 여러분, 양파 스타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